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취미로 미국에서 드론을 날리시려면 트러스트라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문제를 풀어서 바로 나오는 자격증을 프린트하셔서 들고 다니셔야 하는데, 저와 함께 모든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문제도 저와 함께 다 같이 풀어서 자격증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여행을 오신다든지 미국에서 잠시 거주 중인데 드론을 날리고 싶으시거나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미국 드론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가장 많이 들을 단어 FAA입니다.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존재, 미국 연방항공국입니다. 불법적인 비행을 하다가 걸리면 FAA에 막대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어떤 걸 알아야 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취미만을 위해 날리는 거라면 딱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비행을 하려면 Part 107이라고 자격증 시험을 따로 봐야 하는데, 이는 시험 비용만 20만원 정도 들고 공부도 해야 하고 미국 시험센터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도 수익 창출과 연관이 있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권한을 위해 저도 이 자격증을 현재 소유 중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될 취미로 드론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A에서 주관하는 트러스트라는 시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말이 시험이지 인터넷으로 무료로 할 수 있고 합격률 100%인 교육이에요. 짧게는 15분에서 40분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트러스트를 같이 하면서 미국 드론법에 대해서 좀 알고 트러스트 자격증도 바로 같이 따보도록 합시다. 우선 트러스트는 The Recreational UAS Safety Test의 약자인데요. 하나씩 해석을 해보자면 취미로 날리는 무인 항공기의 안전 테스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FAA 공식 사이트에서 보이는 아무 링크나 타고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링크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트러스트를 주관하는 아카데미들이 다를 뿐 내용이나 얻어지는 자격증은 똑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걸로 했으니까 첫 번째 CP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Access Trust Now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시험이 이제 시작합니다. Next 페이지를 눌러주시고 Next 페이지 보시면은 취미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을 위한 규칙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수익 활동이 아닌 취미로만 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즉 CBO에서 정한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하고요. 드론을 항상 시야 안에 두어야 합니다. 비행기에 항상 우선권을 주고 동선에 방해를 주면 안됩니다. 관리지역에서 비행하기 전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땅에서 400피트 이상 더 높게 올라가면 안됩니다. 400피트는 대략 120m 정도 됩니다. 드론을 등록하여야 하고 각자 드론에 표식을 붙여야 합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우선 취미로 드론을 날린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개인 SNS나 친구나 부모님에게 보여주려고 찍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으로 수익 창출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고 Part 107이라는 드론 라이센스를 따라야 합니다. 시험 비용은 대략 20만원이고 저도 보름 정도 공부해서 한 번에 붙었었습니다. 유튜브도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땄었어야 했어요. 즉 순전히 재미만을 위해서 날리는 사람들을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 트러스트 테스트 자격증만 따내면 되고, 수익 창출까지 원하는 사람은 따로 또 공부하셔서 Part 107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다음,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그 지역이 날릴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다른 비행기체들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론 조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미국에서 영공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Control and Uncontrolled, 관리 지역과 비관리 지역인데요. 관리 지역은 주변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에 드나드는 비행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지역인 것이죠. 비관리 지역은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을 비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관리란 제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관리 지역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정해진 똑같은 법들을 잘 지키면서 날려야 합니다. 다만 비행 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관리 지역은 최대 400피트까지 날릴 수 있고, 관리 지역의 비행 가능 고도는 여기 보이시는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누르면 링크로 가는데요. FAA 공식 사이트로 다시 왔죠. 여기 더 맵 눌러주시고 맵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관리 지역은 이렇게 초록색 네모로 표시가 됩니다. 보면은 400, 200, 100, 0
이거는 드론을 날리기 가능한 최고 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 0은 여기는 못 날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 100은 100피트까지 날릴 수 있고 200은 200피트까지 날릴 수 있다 를 알려준 것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 말고도 빨간색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군사시설이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날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행 허가를 받더라도 이 고도 이하에서만 날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링크도 핸드폰에 따로 저장을 해놔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국에서 드론을 날리실 거면 이 링크를 따로 저장을 핸드폰에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돌아와서 비행 제한 구역은 지역에 따라 보통 나뉘지만 시간에 따라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관리구역, 비관리구역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비행이 금지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날릴 수 있을까요? 드론을 날리기 전에 그 지역이 비행 가능 지역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쉽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FAA가 렌스라고 기업들과 합작해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렌스를 통해서 FAA와 항공사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드론 조종사들의 관리 지역에서 비행 허가를 거의 실시간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USS라는 회사가 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하기 위해서 Before You Fly라는 앱이랑 Loft라는 앱을 두 개 다운받아 놓으셔야 렌스라는 걸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이 앱 사용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앱을 쓰던 간에 그 지역이 관리지역인지 비관리지역인지 확인을 하라고 하네요. 관리지역이면 대부분 상황에선 FAA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 지역이 렌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거의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비관리지역이라면 400피트 이하로 허가 없이 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군사지역이나 국가보안에 민감한 지역 같은 경우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니 이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지역적으로 비행 불가 지역이 아닌데도 시간에 따라서 가끔 일시적인 비행 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죠? 이는 Temporary Flight Restriction, TFR이라고 짧게 줄여서 말합니다. 이는 대통령 방문이나 중요 스포츠 경기 날 같은 경우 또는 날씨가 너무 심각할 때 일시적인 비행 금지가 발령이 됩니다. 이 TFP들이 발령됐는지도 잘 확인해 줘야 해요. 이런 것들을 어겼을 시에 FAA에서 큰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방법은 날리기 전에 FAA에서 인간 앱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죠. 중요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렌스를 통해 비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Before You Fly라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은 날리고자 하는 장소에서 실시간적으로 날릴 수 있는지 알려주고 특정 이벤트들이 있으면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관리지역에서 비행 허가를 어떻게 받을까요? 항공교통국에 연락하시면 안되고 Before You Fly라는 앱을 통해서 렌스를 통해 허가를 받으실 수 있고 또는 FAA 공식 사이트 드론존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도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나왔죠? 똑같은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관리지역에서 얼마나 높게 날릴 수 있는지 알려줘서 비행허가 신청을 할 때에도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최대 고도 이하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앱에서 신청할 때 최대 고도를 제한을 이 지도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 똑같은 내용이죠. 렌스를 통해서 비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날씨나 지역 제한 유무, 공항이나 TFP를 다 고려해서 허가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럼 모든 미국 지역이 렌스가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보통 시골들은 렌스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골은 비관리 지역이 많아서 비행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관리구역인데 렌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은 FAA 공식 사이트 드론존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드디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Recreational Flyer란, 즉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란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재미로만 날리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맞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죠. 틀리면은 바로 틀리다고 알려주고 다시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합격률 100% 시험인 셈이죠. 어떤 지역에서 비행 허가가 필요 없을까요? 비관리구역이죠. 그러면은 비관리구역, Uncontrolled 첫 번째가 답입니다. 대통령 방문이나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네 경찰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알려줄 거다. 이건 아니죠. 드론 운용에 변함이 없다. 이것도 아니죠. TFR이 발령된다. 임시 비행금지가 발령되는 거 맞죠? 세 번째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린 사람이 해당 지역에 대한 비행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얘기해온 두 가지 앱 있죠? 렌스를 확인한다든지
Before you fly 앱을 확인한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어떻게 비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경찰에 전화한다. 아닙니다. 가까운 관제탑에 전화한다. 이것도 아니죠. 렌스나 드론존을 통해서입니다. 네, 세 번째가 답입니다. 관리지역은 보통 어디일까요? 작은 마을이나 시골. 이거는 아니죠. 공항 주변이나 도시 또는 대도시 주변. 두 번째가 답입니다. 비관리지역에서 비행 허가 없이 얼마나 높게 날릴 수 있나요? 400피트입니다. 이는 약 120m이죠. 그럼 첫 번째 섹션이 끝났고, 드론을 날리기 전에 드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겠죠. 위험한 곳으로 날리지 말라 하고 시야 밖으로 날리지 말고 너무 높게 날리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지형적으로 험난할 때, 신호를 잃었을 때 얼마나 자동 비행이 잘 작동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도 다 아시는 상식 부분일 것 같지만 그래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씩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지역 확인 후 드론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풍이나 신호 이름 또는 드론의 전원이 꺼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날리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라는 말은 심적으로 안정적인지, 몸이 심하게 아프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상황이 비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알코올이나 약을 한 상태에서는 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날씨나 주변 환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날리기 전에 바람 정도가 어떤지, 가시성이 어떤지, 햇빛의 각도가 어떤지, 주변에 나무나 전선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 후에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드론은 매번 날리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고장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배터리에 이상이 있으면 그 배터리는 쓰면 안 됩니다. 각 드론의 펌웨어도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GPS 작동 여부도 확인해 주라고 하네요. 다시 문제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나요? FPV 고글을 껴야 합니다. 이건 아니죠? FPV 고글이란 드론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무선 고글을 말합니다. 주변 비행기들의 라디오로 연락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방해물들을 잘 피해주고 주변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세 번째가 답입니다. 드론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능 검사는 매 비행 전에 해줘야 합니다. 사실이죠? 드론이 너무 높지 않게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CBO, 즉 지방 비영리 단체들. 아니죠? 드론을 날리는 사람. 두 번째가 답입니다. 드론이 비행 중에 어떤 사람이 책임자인가요? 똑같은 문제죠? 비행을 날리는 사람. 첫 번째가 답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약 복용이 비행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취미 드론 비행자는 바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조종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첫 번째죠. CBO에 대한 설명이 조금 되어 있군요. 쉽게 말하면 FAA에서 인정한 비영리 지방단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 그런 단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BO들이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라고 하네요. 그 규칙 중 하나는 드론을 항상 시야 안에 두고 날려야 한다입니다. 이는 망원경이나 다른 카메라를 이용한 시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PV 드론도 조종자는 고글을 쓰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가 한 명 드론을 주시하고 조종자 옆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저도 FPV 드론을 날릴 땐 룸메나 친구를 대동해서 날려야겠습니다. 먼 지점에 추가 관찰차를 둔다고 해서 시야 넘어서까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죠. 경비행기나 큰 비행기나 헬기들은 드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조건 드론 조종자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피해줘야 합니다. 이는 경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중요하게 따라야 합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이런 안전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CBO가 선정한 규칙들. 네, 첫 번째죠.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항상 드론을 시야 안에 두어야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비행 중에 있는 드론은 사람이 탄 비행기나 헬기에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합니다. 400피트 이하일 때, 비행기가 드론보다 높게 있을 때, 언제나입니다. 시각적 관찰차를 쓰는 것은 드론을 시야 넘어서까지 날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FPV 드론을 고글을 써서 날리는 사람은 시각적 관찰자가 드론을 항상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FPV 조종자 옆에 있어야 합니다. 둘 다입니다. 네, 답은 둘 다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답입니다.
비행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드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최대 고도나 무게, 비행 거리나 자동 운항 장치들이나 배터리에 대해서도 미리 잘 알아줘야 합니다. 드론이 사고가 생기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신호를 잃어서입니다. 그러니 신호 넘어서까지는 잘 날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호를 잃으면 드론에 대한 조종을 잃으니까 그때 자동 운항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지 그 자리에서 착륙하게 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같은 내용이죠. 드론이 자동 운항을 시작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동 운행이 어떻게 켜는지 끄는지 알아야 하고 자동 운행에 완전히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로운 드론을 사게 되면 안전한 곳에서 일단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를 많이 써놔서 같이 읽고 넘어가기도 애매하군요. 시간이 지나면 조종 연습도 퇴색하니 계속 연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린 사람들은 250g 이상의 기체들은 FAA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 받는 등록번호를 드론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부착해야 합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등록번호로 여러 드론에다가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5불이고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FAA 웹사이트 드론존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즉 250g 이하의 기체들은 등록 없이 지금 저희가 하는 트러스트 시험만 보고 날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FAA 관리인이 요구한다면 등록증을 보여줘야 하고 지금 치는 트러스트 시험 수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상 2개의 서류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CBO에서 만든 안전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드론이 자동 운항 때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True. 드론을 처음 날리기 전에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린다. 아니죠? 제조사의 설명서를 읽는다. 네, 2번째입니다. 경찰이나 FAA 관리인이 물어본다면 어떤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명서. 맞죠? 등록증 증명서. 맞죠? 그래서 둘 다입니다. 3번째. 250g 이하면 시험 통과 인증서만 있으면 되겠죠? FAA 등록 번호는 어디에다가 부착되어야 하나요? 드론 바깥쪽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드론이 250g 이상일 때 FAA에 등록해야 하나요? true죠? 맞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영어로 입력을 해주세요. 윗부분엔 이름을, 밑에는 성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노란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파란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러스트 시험을 봤다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너무 어렵지 않죠?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즐겁고 안전한 비행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해피 플라잉!